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후에 어제 자수했는데요.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례가 그런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 김포에선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소 3개월 만에 성폭력을 저질러서 구속이 됐고요. 지난 5월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만 3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 2008년에 도입됐죠. 이후 성폭력 사건 재범률은 14%에서 1.3%로 크게 줄긴 했지만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보다 강화할 방안 서둘러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조리법이 담긴 책이죠. 수은자빵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광산 김씨 설월당 종가의 김도훈 종부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또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최백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올 연말쯤 오르지 않을까 전망도 나왔는데 올렸어요. 한국은행 왜 이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건가요? 일단 표면상으로는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그런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도 올라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것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로요. 네. 2가지를 이제 그러니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법에 따르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이제 화폐 가치 안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네. 그건 이제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이제 그러니까 임무가 되겠고요. 2011년부터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네. 이제 이 금융 안정이 바로 이제 이 금융 불균형과 관련되는 건데요. 금융 불균형을 좀 청취자를 위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요.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 매수에 많이 뛰어들잖아요. 네. 뛰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증가하잖아요.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돼서 집을 샀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주택을 매수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채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겁니다. 네. 미래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그 부채 증가하는 것을 감당할 만큼 소득도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부채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전체 우리 사회 부동산 가격이 한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숫자로요. 네. 근데 이게 한 뭐 짧은 시간 내에 한 20%가 올라서 1,200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팔았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1,200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팔으려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주려는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그게 소득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네. 물론 부채를 빌려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 결국은 소득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소득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에서 105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1,200만큼을 다 팔려고 하더라도 팔리지가 않지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해집니다. 떨어진다는 말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가격이 이 조정이 특히 이제 급격하게 일어날 때, 네. 이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불균형이 심해지면은 이제 그런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회사들의 이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주요 이제 그러니까 임무를 띄고 있는 데가 금융위원회예요. 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오늘 이제 퇴임한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끼어 있다. 거품이 이제 그러니까 돼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처음으로 날리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집값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뭐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집값이 너무 높다. 조정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를 그러니까는 연내 한 2번 올려도 이게 긴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이주열 총재 입에서 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세 가지 요인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주열 총재가 기자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답변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경기 회복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도 미국보다 빠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뭐 지난 7월달에 2.6%까지 올라갔듯이 네. 물가 관리 목표가 한 2%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할 여건들은 많이 형성된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다행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내수는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수출이 여전히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을 다시 조정을 안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물 경제에는 큰 충격을 안 주면서 그러면서 이 금융 불균형 가계 부채에 좀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코로나 이 4차 유행을 적용한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4차 대유행이 되면 지금 뭐 내수 경제 급격하게 다시 나빠졌는데 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요. 네. 금리 인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금 이 타겟으로 삼고 있지만은 실수요자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뒤늦게 무리하게 대출받아가지고 소위 추격 매수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든가 네. 막차 타고선요. 네. 아니면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는 부채는 빚으로 이제 견디고 있는데 네. 그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간 건요. 우리 일반 청취자들이 잘 이제 그러니까는 모를 수가 있는 하나의 정보인데요. 이 중소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 부채가요. 네. 소위 말해서 기업이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돈 버는 걸 가지고 이자 정도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이요.
50.9%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그럼 계속 빚을 더 지고 있다는 말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상한을 유예해줘가지고 견디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거 빚을 유예해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들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리 0.25% 올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 같냐? 그거는 뭐 거의 그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 금리를요 그러니까 17년부터요 2018년도까지 쭉 올린 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요. 네. 2017년 11월 달부터 2018년 11월 달까지 금리를 그러니까 2번이나 올렸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기간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뛸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0.25%씩 두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화랑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지금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쉽지 않고 있는 가운데 0.25% 올린다고 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1.25%였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네. 그것보다는 0.5%포인트는 아주 낮은 상태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가계부채를 완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큰 효과는 없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취약한 부분들한테는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번에 금리 인상 조치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물론 양면이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물가 상승이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자영업자들이나 비투족, 영끌족들은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 추가 금리 인상도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못 잡고 일반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요. 네. 중앙은행이 금리 하나에만 지금 매달리면서 정책을 피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금리를 쭉 이렇게 인하해 왔단 말이에요. 네. 인하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를 받쳐주기 위해서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경기를 받쳐주는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네. 오히려 뭐냐면 그 풀린 돈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많이 다 흘러들어갔죠. 네. 돈이 잘 안 돌고 있어요. 시중에 보게 되면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금리가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상위 2%가요. 상위 2%의 가계부채는 320% 정도 됩니다. 네. 자기 자본의 3배 이상을 부채를 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위 30%는요. 한 70%분이 가계부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주로 많은 그 은행의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유층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부유층들은 소득이 높거나 부유층들은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지금도 금융위원회에서 뭐냐면은 연소득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신용대출 허용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에 비례해서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이 지금 금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은행의 대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이 타겟층으로 금리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취약계층들한테는 한국은행이 못 해주게 되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다며요. 네. 그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확보한 재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맞춤형으로요. 그래야지만이
한국은행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 금융 불균형도 잡을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그러니까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냥 금리만 또 인상해놓고 나서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금리만 가지고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땐 몇 차례 더 못 올립니다. 그러면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네. 취약계층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은 증가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금리 내릴 때처럼 실물 부분에는 효과를 못 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금리 인상 조정으로만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물가 안정, 화폐 가치 못 잡고 경기 회복세도 당연히 안 되고 물가 상승 뭐 어떤 것도 장점은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예고된 악재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금융시장의 동요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소폭 하락에 그쳤고 채권 금리는 오히려 내렸고요. 원화 가치도 하락했다면서요. 자,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도 이제 그랬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연내 그러니까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네. 내비치니까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로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그 파월이 그러면서 뭐냐면 금리 인상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네. 그러면서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네. 그었는데 그러니까 이 연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건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청취자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네. 지금 한 달에 그러니까는 연준이 1,200억 달러를 추가로 찍어내가지고 이 채권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올해 한 11월 달 정도 시장에서 전망하기는 11월 달부터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1,200억 달러씩 발행하다가 11월 달에 150달러를 줄이면 1,050억 달러가 되는 거고 네. 12월 달에는 900억 달러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줄여간다는 것이지 아예 통화량을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줄인다는 게 아닙니다. 네. 통화 발행 속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계산해보게 되면 내년 5월이나 돼야지 통화 발행하는 게 중단되고 그리고 코로나 재난 이후에 찍어낸 통화를 다 해소하려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는 27년 걸리더라고요. 27년이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당한 돈을 찍어낸 것 중에서 10%뿐이 해소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재난 터지면서 또 찍어낸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뭐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돈은 계속 시중에 공급되고 금리도 당분간은 인상이 지연될 거다. 네. 이러다 보니까는 돈이 많이 계속 당분간 풀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한 거고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런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당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네.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가 1.25%였었어요. 네. 그럼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2번이나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상 저희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상한 유예도 이제 그러니까 중단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중단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뭐냐면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 많은 경제인 취약계층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쓰러지고 그럴 텐데 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도 소폭으로 끝일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여전히 뭐냐면 금융 완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시중에 많이 공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는 충격받을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보는 거죠. 원래 금리 인상 나왔을 때 주식시장 정말 다 요동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계획까지 나온 거고 실제로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영향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 잠깐 한 4, 5개월 정도 잠깐 재니까는 시장의 채권 금리도 오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국제 시장에 소위 말해서 환율이 좀 이제 요동치고도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는 다시 금리도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금융시장도 다시 안정세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돈을 계속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돈을 발행하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도 더 그 충격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번 해봤으니까. 네. 예. 그리고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점에서 테이퍼링이 과거처럼 그런 이제 충격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저는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낮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적용할 때 금리 인상으로 좀 억제를 하고 싶은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대출을 억제하더라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취약계층들한테는 맞춤형으로 정부가 재정을 그러니까는 동원해가지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뒷받침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믹스를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얘기는 이쯤 정리를 하고요. 이번엔 국가 신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국가 경쟁력과 신용도에서 일본을 제쳤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 포어스죠. 여기와 또 무디스, 피치에 이어서 시장 투자자가 평가하는 국가 신용도에서도 일본은 앞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경제 규모 10대 경제 규모 국가들을요. 네. 미국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2국가니까요. 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G7 국가는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 대국인 중국, 그다음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G7 하고요. 네. 이게 이제 경제 규모 10대 국가예요. 네. 이 10대 국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신용평가사인 S&P 같은 데서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에서 평가를 매길 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공동 4위예요. 네. 10개 국가 중에서요. 근데 일본이 공동 7위입니다. 네. 우리보다 2단계 아래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국가 신용 등급에서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준기초통화국가입니다. 네. 일본은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많이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달러만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파운드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그런데요. 네. 엔화가 세 번째로 많아요. 유로화가 그러니까 한 21% 되고 엔화가 한 6% 정도 돼요. 네. 파운드화도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엔화가 여전히 준기초통화국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준기초통화국가라는 것은 일본 엔화를 국제사에 유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국가 신용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미국처럼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국가 신용 평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CDS라고 신용 파산 수합이라는 파생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국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을 못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일종의 보험 드는 상품이 이 신용 파산 수합이라는 상품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 껴고 내는 게 프리미엄인데 이거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제쳤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 말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제 해외는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내일 열리지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더 낮아졌어요. 네. 낮아져가지고 일본은 그러니까는 17.8 bp인데 우리 17.64로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파산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죠.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한 평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독일, 미국, 영국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G7 10개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 랭크된 정도니까요. 네. 준기축통화 국가들보다 앞에 섰을 정도니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갔다. 정말 세계 탑 수준으로 거의 올라갔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국가가 아니면서 준 기초통화국가보다 더 이게 안정돼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는 네. 상당히 이건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엄청난 건데 2019년에 그러면 일본이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별 소용 없다는 걸로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하고 나서 한국과 일본 간의 성장률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지금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여전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의 위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6월달에 유엔의 선진국 지위 변경도 있었지만은 네. 한국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국제사회 속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소위 G7 국가들에서도 거의 중간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랭크가 될 정도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G7을 해체하고 D10으로 확장하자고 할 때 한국이 꼭 이제 들어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너무 좀 이제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이렇게 지위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 입장이 가장 사실 정확한 거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돈을 그러니까 손해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그러니까는 더 신용평가를 높게 받게 된 것은 굉장히 이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의미 있는 거고 국가 신용 지표나 평가에서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도 느껴질 수 있게 이제 좀 내수 맞습니다. 경기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길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관.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음식 문화와 조리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죠. 수온자빵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의미인데요. 광산 김씨, 설월당 종각 김도훈 종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수온자빵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네. 네,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네. 네, 이렇게 지정된 소감부터 여쭐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좀 많이 고생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네. 주방에서 음식만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이제 보상받는 것 같아서 많이 기쁩니다. 그동안 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럼 노력을 계속 해오셨던 건가요? 네,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리서에 대한 예가 없었고, 네. 또 경상북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구조리서에 많은 그 숫자들이 경상북도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가치나 내용 면에서 다룰 수도 있는데, 이제 수온자빵만이 독특하게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게 따로 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어요. 네. 네, 국학진흥원이나 안동시나 경상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주셨고요. 네네. 저희 종가에서는 지켜보면서 이제 저는 부엌에서 음식으로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문화재로 네. 지정이 돼서 좀 보상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보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종가하고 네. 연구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따로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안 그래도 네. 한간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단돈 10,000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그냥 영광이고, 네.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영광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어서 보물이 하나 더 생긴 거인 거죠. 그 정도예요. 네네. 이렇게 안동 지역의 음식까지 다 만나볼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된 네네.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물로 지정이 되면 조금 대접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들도 있나요? 별다르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수온자빵 연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네. 오래전에 시작한 많은 고생하시는 회원분들도 네.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가시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또 주인인 제가 들어와서 하기까지 그 앞에 네. 저희 시고모님 두 분이 또 고생하신 오랜 세월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다른 이제 가치에 비해서 수온자빵이라는 책의 가치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평가절하돼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국가 보물로 인정받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은 제가 체험관에서 제가 직접 한 수온자빵 음식을 많은 분들께서 드실 수 있게끔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아시게 돼서 기쁜 마음 그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 또 저장법의 기원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수온자빵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없었다면 조선 전기의 음식 관련한 것들을 만나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네네.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수온자빵은 어떤 거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수온자빵은 막연하게 이제 안동 시민분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 분들도 아시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사실은
다른 이제 왕을 위한 음식 중에 세종대왕의 음식을 기록한 책도 저희 거보다 연도가 더 오래된 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 이제 학자분들께서조차도 수은자빵보다 더 오래된 책이 나왔다 이러면서 뭐 순간순간 평가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분노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일반 조리서하고는 좀 달라요. 수은자빵이. 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제 임금들을 위한 음식 중에는 그 임금을 위한 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었고요. 네. 특정인을 위한 음식 기록이었죠. 다른 책들은. 네. 근데 수은자빵은 조선 초나 더 많이 올라가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네. 안동 지방의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네, 안동 그렇죠. 인근 주민들이 그렇죠. 다 만들어 먹던 일반적인 음식 조리법이 적혀 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수은자빵 기록 안에 오천양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희 책이 쓰여진 동네가 오천이에요. 네. 저기 혼자마을이 스몰되기 전에 네. 거기 밑에 마을이 오천 1, 2, 오천 2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쪽에서 나는 이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술, 음식, 식초 이걸 오천양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동 지방에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안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우리 안동 천마 그리고 이제 안동 한우 뭐 이제 안동 식재료를 이용해서 맛을 내는 음식들인데 다른 지방의 식재료 가지고는 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음식 조리사하고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제가 또 그걸 그 방법 그대로 와룡면의 체험관이 위치한 곳에서 여전히 그 와룡면의 천마와 뭐 안동 한우와 안동 생강 이게 주류를 차지하는 음식인데요. 저희 네. 음식이 네.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안동 찜닭의 첫 유래가 되는 안동 찜닭의 원조도 수은자빵 안에 있어요. 네. 이름이 전게아라고 닭을 전처럼 굽다 하는 전게아라는 그 안동 찜닭의 원조가 되는 요리도 수은자빵 안에 있고 우리나라 와인의 첫 역사인 와인 만들기도 수은자빵에 우리나라 최초 역사로 있어요. 와인도 있어요. 네. 네. 수은자빵에 우리나라 와인 제도의 첫 역사가 수은자빵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500년 전에 이미 만들어 드셨어요. 지금 유행하는 이 플레인 요거트가 500년 전에 됐었다고요. 네. 그걸 이제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종균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었고요. 네. 저희는 저희 수은자빵에 술을 이용한 플레인 요거트를 만들어 드셨는데 이게 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식재료의 이용이나 네. 술을 만드는 방법이나 식초 만드는 방법이나 이 책 원본을 근거로 파생되는 이제 개발되어질 수 있는 음식들이 무궁무진해요. 실제로 뭐 100종류가 넘는 음식 조리 관련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아웃라인만 잡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110가지가 넘는 음식 기록 중에 절반이 술이에요. 네. 절반이 술이고 거기에 또 식초도 같이 있어요. 주류가 50종이 넘고 식초류도 있고요. 네네. 네, 이런 책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조선시대 안동 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수은자빵이 군자마을 설월당 광산 김씨 종가에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잖아요. 네네. 네. 조선 전기 유학자인 김유부터 손자 김영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음식 조리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음식 조리서를 쓰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탁청정 김유 할아버지와 계암 김영 손자까지 이어서 쓴 책인데요. 네. 한 가족이에요. 탁청정 김유는 할아버지고요. 네. 계암 김영의 할아버지고 그 중간에 설월당 김부륜 어른이 김유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네. 네, 막내 아드님이 그 설월당 김부륜 할배께서 탁청정 김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네, 모셨고, 이제 집에 손님들께서 오셔서 김여 할아버지께서 대담을 하시거나 어떤 대화를 하시거나 옛날에는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좀 기록하고 하는 걸 설월당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계암 김영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셨고, 설월당 김부련 할아버지께서 벼슬을 지금으로 치면 봉화 군소까지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근처에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렇게 이어서 내려왔고, 이제 손자인 계암 김영께서 이 원고를 그대로 받아서 계속 이어서 써내려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스토리도 재밌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과거에는 아들들, 흔히 남자들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유학자가 음식 조리서를 직접 썼다는 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 그때는 여자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네. 예,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상용화해서 일반적으로 생활에 쓰는 사람이 여자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수원덮밥 음식은 오시는 분들을 위한, 지금도 저희가 예약제지만 그 옛날에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음식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손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기록을 하셨고요.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런 분이 예전에 어떤 걸 잘 드셨으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제 구두로 전하시다가 이걸 글로 이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네. 기록을 해서 이제 여자들이 그들 모르니 옛날에는 부엌 구조가 마루와 중간에 이렇게 양쪽의 이렇게 뚫려 있는 천장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쪽으로 사람 몸 상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사랑 어른인 이제 남자를 사랑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사랑 어린이 부엌 쪽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 부엌에서 종부는 그걸 받아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알리고 지시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네. 이제 부엌의 그림들이. 네네. 지금도 저희는 공간만 달라졌지 그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글을 아는 이 복잡한 한자를 아는 이제 남자가 쓴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쓰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수은자빵 음식연구원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네. 직접 수은자빵의 음식들을 맛볼 수도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도 운영 중이고 체험 프로그램 오셔서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 보고 네. 이제 상차림을 받아서 드시고 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예약제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네. 문의 주시면 저희가 편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만 이 수은자빵의 조금 독특한 요리 비법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플레인 요거트도 중요하고요. 네. 수원자빵의 간장은 일반 된장을 담아서 간장을 빼는 거하고 좀 달라요. 네. 안동지방의 무가 옛날에 흔하지도 않았는데 무즙이 들어가요. 간장에 무즙이 들어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맛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드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부도 일반 두부는 콩으로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수원자빵 두부는 녹두가 들어가요.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네. 녹두와 콩을 반반 녹두. 섞어서 네. 두부를 만드는데 생크림 크림하고 버터크림 차이의 식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두랑 콩이랑 같이 쓰면 그런 또 네, 식감을 네, 네. 느낄 수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꼭 맛보고 이렇게 싶은데. 드시면 보관이 이제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만들어서 드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 코스 음식 안에 그걸 하나씩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 메뉴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번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으로 수은자빵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끝으로 바람이나 당부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수은자빵이 일반 그 음식점처럼 그날 오셨을 때 다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 참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반 이제 상업적인 그 음식점처럼 하게 돼요.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수은자빵 음식을 그대로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데 더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하기 조금 힘드시더라도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가도 저희가 그 안동 천마나 한우나 이런 걸 쓰다 보니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귀하신 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자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드리니까 예약제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좀 이렇게 어렵게 접해야지 더 귀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수은짬빵, 네, 음식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산 김씨 설월당 종가 김도은 종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